페라리는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합니다. 제조사 세계 챔피언십에서 2위를 방어하고 시즌을 당당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 3경기만 남았고 마라넬로의 반응을 보여줄 첫 번째 진짜 기회는 바로 라스베이거스. 올해 가장 이상하고 복잡한 주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파세르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안드레아 스텔라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중요한 그레인링 문제도 살펴보고 라스베이거스에 비가 올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는 매우 이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지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5는 이미 한동안 진화를 멈췄습니다. 업데이트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말을 읽고 실행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라스베이거스는 많은 팀에게 악몽이 됩니다. 매우 낮은 온도, 높은 그레인링 위험, 그리고 타이어 창을 조금이라도 잘못 맞추면 처벌을 받는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트랙은 긴 직선, 몇 개의 빠른 커브, 많은 타의 냉각, 그리고 매끄럽지만 불규칙한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처럼 차체 높이에 민감한 차를 위기에 빠뜨리기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기계적 그립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모든 느린 커브에서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스베이거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타이어를 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몬자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세팅으로 레드불과 맥라렌과 비교해 바닥에 한계를 드러낸 커브 없이 SF-25는 특히 예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시도의 타이어가 온도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2바퀴를 돌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르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페라리는 업데이트 덕분이 아니라 방법 덕분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즉흥적인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 분석과 행동 및 열화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대로 더 이상 폐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페라리에서 진정으로 차이를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세르가 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독특합니다. 분위기, 토요일의 경기 형식, 트랙. 최근 경기에서는 우리가 탄탄했고 앞에서 싸웠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즉 페라리는 상위권에 들어갈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모든 것은 타이어를 어떻게 작동시킬지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이번 시즌의 주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간단합니다. 페라리는 경기 페이스에서 괜찮지만 단일랩에서는 훨씬 더 힘들어하며 라스베이거스에서 예선은 절반의 경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타이어 냉각 단계와 다양한 전략 때문에 따라잡는 것이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린 커브에서는 상황이 더욱 미묘합니다. 혼합물이 올바른 창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계적 그립을 제공하지 않는 타이어 때문에 차 때문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바세르는 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를 잘 해석하고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페라리는 여기서 최고의 차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창을 더 빨리 찾고 더 오래 유지하는 팀이 승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용서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기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메르세데스를 주의하세요. 지난 몇 년간 이 트랙에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올해도 저온에서 메르세데스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 경기에서 모두가 메르세데스를 다소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맥라렌과 함께 선두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트랙 레이아웃이 워킹팀인 맥라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맥라렌이 좀 더 힘든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스텔라 역시 올해는 지난 몇 년보다 덜 힘들 거라고 메르세데스를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베르스타펜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페라리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굴곡, 긴 직선 및 느린 커브를 가진 라스베이거스의 레이아웃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이 라스베이거스로 가고 있는 동안 마라넬로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존 엘칸의 공격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나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년간 파일럿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며 팀 내에서 무언가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아는 리카르도 체카렐리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체카렐리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엘칸의 말은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부적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발언은 페라리 회장의 발언보다는 바에서의 극단적 팬의 발언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닙니다. 파일럿들은 회사의 직원이며 그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 세계 앞에서 당신의 파일럿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카렐리가 말하길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왜 엘칸은 미디어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체카렐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엄청난 순진함이었거나 쉽게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 메시지 경고, 심리적 압박 또는 균형의 변화 이후에 알게 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수년 동안 이러한 종류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라넬로 내부에서는 파일럿, 기술자 및 정비사의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모두가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려고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엘칸의 공개 발언은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또 다른 이야기가 폭발했습니다. 페레스가 페라리의 지원을 받은 이몰라에서의 캐딜락 테스트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얼마나 자주 드라이버들을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페레스는 이미 끝난 선수, 페르스타파펀에게 완전히 무너진 사람, 맥스의 동료 무덤에 또 한 번 희생된 소모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포뮬러1에 복귀하자마자 강력한 시간과 단단한 페이스로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테카렐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페레스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절대적인 현상과 페르스타펀에게 맞춰진 차에 의해 밀려난 것뿐이었습니다. 리카르도, 사인츠 및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맥스는 동료들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캐딜락 프로젝트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페레스 대 보타스, 2명의 베테랑, 2명의 재발굴된 선수. 그러나 현대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덕분에 모든 스포츠에서와 같이 오늘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카렐리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팀들이 경험에 의존한다면 놀라지 마세요. 차량을 잇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캐딜락이 톱팀의 역학을 잘 아는 2명의 드라이버를 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페라리는 이러한 모든 소음을 안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합니다. 내부 논쟁,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내려는 회장, 마라넬로에서 균형이 여전히 견고한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깨졌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팀, 체카렐리는 답이 트랙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엘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라스베가스에서나 그 이후에 알게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데이터를 이야기해 봅시다. 페라리가 다른 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트랙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숫자부터 시작합시다. 2024년에 페라리는 여기서 잘 작동했습니다. 하인츠가 포디움에 올랐고 르클레르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SF-25는 더 이상 SF-24가 아니지만 그 ENA의 일부가 라스베가스에 필요한 것입니다. 빠른 도시형으로 몇 개의 도전적인 커브와 긴 직선 구간, 중간에서 낮은 다운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페라리가 결코 상대에게 파괴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지배적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입니다. SF-25는 이 시점에서 종종 그것을 손에 쥐었고 팀은 그것을 여러 번 설정의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2024년에 페라리는 거의 모든 랩을 출구에 맞춰 타이어를 잘 다루고 트랙션, 후방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점은 삽입 단계가 아킬레스건이었고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메르세데스는 전체 미터를 얻었고 실제로 커브에 들어설 때 안정성이 부족했으며 전방은 덜 견고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바닥이 덜 효과적이었고 정확성이 필요한 순간에 차가 불안정해졌습니다. 2025년에 이 한계는 가장 중요한 초점 중 하나였습니다. 연중에 도입된 서스펜션 수정이 불안정한 동작을 줄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아이디어가 명확합니다. 랩 구성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진입 단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이 철학이 매우 잘 작동했고 팀은 이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보통 결함으로 간주되는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여기서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방 타이어의 표면 온도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곳에서는 밤의 5도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막, 밤, 아스팔트의 낮은 온도, 이 트랙은 타이어에 열을 주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전방을 최우선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바쿠에서처럼 긴 직선 구간, 냉각되는 타이어, 다음 커브 전까지 이를 적절한 온도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SF-24와의 비교가 시작됩니다. SF-25는 컴파운드를 완전히 다르게 작업합니다. 팀은 점점 더 토요일에 집중하고 클리파잉 랩을 개선하며 정말 좋은 유일한 시도에서 한계를 찾고 덜 극단적이지만 안정적인 차로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 주말의 퀄리파잉 작업은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 덕분에 개선되었습니다. 워밍업 전략, 사실 일반적인 아웃랩은 더 이상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하고 전방에 얼마나 에너지를 넣어야 하며 열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후방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 페라리는 이 작업을 잘 연구했고 2025년에 이를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트랙의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립이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하나의 세션 동안 0 그립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비가 올 수도 있으며 이는 트랙의 그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세르가 말하라는 유명한 실행이 들어옵니다. 올바른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페라리가 최근 경기에서 운영 측면에서 엄청난 도약을 한 이유입니다. 차는 더 빨라지지 않았지만 팀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SF-25가 전방을 가열하고 진입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며 열평형을 파괴하지 않고 최고 속도를 활용하며 아스팔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면 바세르가 말한 것처럼 페라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최근 경기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점과 기술적 맥락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은 퀄리파잉 랩 관리와 각 커브의 처음 200m에서 자신감을 갖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이곳에서 페라리가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타이어 선택이 맥라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왜 그런지 봅시다.
2024년의 아스팔트는 결코 20도를 넘지 않았고 공기는 더 추웠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타이어가 온도에 도달하지 않고 그립을 형성하지 않으며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표면이 찰어지고 손상되며 성능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로 주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때 타이어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 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망칩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트랙은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긴 직선주로 적은 곡선,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가벼운 설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어 관리가 정확한 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피렐리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C3, C4, C5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C6도 고려했지만 이러한 온도에서는 너무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5년 타이어는 기계적 내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동일한 타이어지만 이번 해에는 피렐리를 놀라게 한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타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인이 거의 확실한 서킷에서도 재앙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타이어의 케이싱이 더 튼튼해졌고 팀들도 이 기술 사이클을 4년 겪으면서 관리에 훨씬 더 숙련되었습니다. 그레인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2024년처럼 성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맥라렌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난해 맥라렌은 앞쪽이 충분한 온도를 생성하지 못할 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레인에 들어갈 때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주, 몬자, 라스베이거스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2024년에 이 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쪽 날개를 손대는 것은 효율성을 희생하는 것이며 앞쪽을 보호하기 위한 타협이 전체 셋업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차인 MCLS39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긴 직선, 차가운 공기, 매우 짧은 곡선의 트랙들입니다. 중국의 경우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임에도 맥라렌은 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렐리의 개선은 맥라렌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세션을 몇 시간 앞당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레인 위험은 2024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맥라렌의 철학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자연적인 접지력이 적으며 앞쪽이 온도에 도달하려고 해야 하는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스텔라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는 악몽이었지만 올해는 그레인이 훨씬 덜 발생하므로 완전히 다른 라스베이거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다음 경기에서 차량 설정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했던 것처럼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안드레아 스텔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경기에도 불구하고 랜도 노리스는 승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맥라렌은 맥스 베르스타펜보다 가능한 적은 포인트를 잃어야 하지만 안드레아 스텔라의 발언은 올해 거의 모든 트랙에서 강했던 맥라렌에 대한 기대를 약간 낮추는 것 같습니다. 원한다면 거의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그들에게 유리한 트랙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에 비해 잘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레드불에 맞서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고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사이에서 끝까지 타이틀을 경쟁하는 것입니다. 반면 맥스 베르스타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며 맥라렌에 압박을 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3중 경기로 가서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특별한 경기가 있었고 포디움에 오를 줄 몰랐지만 팀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트레인에서 출발하여 포디움에 오른 것은 브라질에서 맥스의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맥스 베르스타펜이 자신의 레드불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으며 이는 직선 주로가 많은 트랙에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맥라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를 피하고 비가 오거나 트랙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많은 포지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스가 챔피언십에서 많은 점수를 벌게 되고 우리는 베르스타펜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모든 경기를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면 저는 다른 트랙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맥라렌에게 더 유리합니다. 페라리에 관해서는 바세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가 독특한 이벤트라고 말하지만 페라리는 이 트랙에서 잘하려고 합니다. 이는 유리한 트랙이며 지난 몇 년 동안 르클레르가 항상 라스베이거스에서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올해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밀턴은 지난 몇 년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메르세데스와 강하게 달렸으며 그가 좋아하는 트랙이므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메르세데스는 현재 제조업체 챔피언십에서 앞서고 있으며 페라리의 주요 경쟁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조업체 챔피언십에서 2위를 다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안 파블로 몬토야가 에스턴 마틴에 대해 던진 충격적인 발언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2026년 기술혁명이 포뮬러 1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며 후안 파블로 몬토야에 따르면 새 시대의 진정한 암초가 될 수 있는 팀은 에스턴 마틴입니다. 그리고 실버스톤에 에이드리언 뉴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뉴이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규정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몬토야는 의심하지 않으며 에스턴 마틴은 3년 내에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간단하며 2026년에는 모든 것이 초기화됩니다. 공기역학이 혁신되고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며 전기와 열적 엔진이 50대 50으로 조합되며 다운포스도 줄어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규정에 숨겨진 세부사항을 항상 찾아낼 수 있는 유이 같은 천재에게 완벽한 기회입니다. 유명한 탈출구, 차이를 만드는 회색 영역입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있습니다. 몬토야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아스투리아 출신의 알론소는 여전히 승리에 굶주려 있으며 이번이 그의 커리어에서 마지막으로 타이틀 경쟁에 도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월드 챔피언십 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드리안 유이입니다. 만약 2026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몬토야는 2027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턴 마틴을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혼다 엔진입니다. 혼다가 포뮬러 1에 진지하게 돌아올 때마다 결국 승리합니다. 페나 시절에 그랬고 레드불과 함께 했으며 이제 일본 파워 유닛이 에스턴 마틴에 장착될 것입니다. 폭발적인 조합입니다. 뉴이와 혼다, 규정의 혁명,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까지. 몬토야는 2026년이 이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이가 규정에서 허점을 찾으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기술 혁명에서 뉴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몬토야가 필터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3년 내에 월드 챔피언을 가질 것입니다. 알론소가 그의 마지막 시즌에든 다른 드라이버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있든 아니면 스트롤팀의 첫 진정한 지배적인 시대의 시작이든 간에 2026년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10년간 세계 대회를 독점해온 상위 팀들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몬토야에 따르면 답은 하나입니다. 비밀 무기인 유의를 가진 에스턴 마틴입니다. 우리가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전해드린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